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오늘의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압권 1부 순서는 항상 같이 코트라와 함께하는 해외 시장 뉴스 시간입니다. 코트라에서는 전 세계 128개국의 무역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생생한 리포트들을 매일매일 보내주고 계십니다. 압권에서 본 내용이 좀 흥미로웠다. 그러면 압권의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심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좀 더 많은 다양한 해외 뉴스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압권과 함께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중국 베이징 무역관 김성애 님이 작성하신 리포트, 중국 자동차 수출 다시 급증세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중국 자동차라고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좀 드세요? 아무래도 이게 브랜드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디자인이 좀 촌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품질이 낮고 저렴한 차, 그리고 중국 내에서만 판매되는 차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사업 경쟁력은 꽤 높아진 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이게 성능적인 면에서도 꽤 많이 올라와 있고, 다만 중국이라는 그 국가가 주는 이미지, 그리고 중국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내부에서만 좀 소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이 요즘에 좀 잘 나간다, 주가도 좋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 중국 진출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중국은 정말 안 좋아요. 과연 중국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 정도인데요. 올해 2분기 현대차 중국 판매는 37,000대, 전년 대비해서 무려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드 사태 때 1년에 한 40% 감소한 것 때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40% 빠진 거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무려 전년 대비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중국 판매가 한 1만 6천 대, 한 50% 정도 급감을 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현대차가 한때는 시장 점유율을 10%가 넘어가고, 베이징 시내를 돌아다니면 어디서나 현대차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 점유율들을 보니까 거의 1% 언더까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점유율이 미미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2분기를 보면은 미국 판매는 6.6%가 늘었고, 유럽은 2.9%, 인도는 무려 17%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기 수요도 엄청나게 많고, 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다가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되면서 생산량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만 유독, 정말 중국이 빠진 거는, 지금 러시아는 거의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한 68% 빠졌는데 중국이 60%가 빠졌다고 한다면 거의 전쟁 상황인 러시아만큼이나 중국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라인업을 재정비하고 현지 취향에 맞는 차를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벌써 수년째인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내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도, 야, 이게 문제가 이거다. 이게 중국의 로컬 브랜드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벤츠나 BMW 같은 프리미엄 차를 타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서 좀 입지를 잡기가 어렵다. 이 얘기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수년째 이러고 있으면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점유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저희가 이른바 샌드위치론이라 그러잖아요. 중국의 저가, 그리고 고가의 명품 유럽 브랜드들, 이 사이에 껴있다. 이게 0.8% 정도 되면 빵 사이에 껴있는 게 아니고 빵 밖으로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현대차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의 경쟁력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는, 이게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은 중국 안에서만 이게 판매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좀 많이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 주제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외부에다, 다른 나라에다 팔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또 문제가 다르죠.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로컬 브랜드들을 정부가 좀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고 보조금을 주는 측면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 회사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물론 아직까지 이제 브랜드력이라든지 성능면에서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지난 5월에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무려 62%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4만 5천 대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게 한 2월까지만 하더라도 20만 대 이하로 좀 떨어졌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코로나19로 봉쇄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생산에도 좀 차질이 있었고 물류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수출이 확 꺾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수출이 월 기준으로 10만 대를 넘어서게 된 거는 2019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중국이 기세 좋게 10만 대를 돌파하고 수출로 간다라고 하다가 2020년에 바로 코로나를 맞아서 마이너스 행보를 쭉 이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세가 좀 꺾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2020년 10월에 다시 10만 대를 돌파를 하고 2021년에는 오히려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2022년 지금까지 집계된 숫자를 보면은 21년보다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슬로건을 저우추치라고 한다 그러는데 이게 성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내수 산업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제 어떤 진입 장벽들을 충분히 높여주고 보조금을 주고 또 해외에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할 때는 무조건 해외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할 때는 합작을 하게 함으로써 해외 기술을 이전을 해주는 그런 식의 전략들을 많이 짜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키워서 수출로 나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저우추치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에 있어서도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200만 대를 돌파를 했는데 올해도 뭐 200만 대 이상 수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그래도 중국이 전기차는 세계 선도 아니냐 라는 얘기를 트위터에 올려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 최고예요 해주는 거를 일종의 립 서비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없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만 판매되고 있었던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해외로 나갈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얘를 묶어서 신에너지차라고 불러요. 이게 중국은 사실 뭐 내연기관 쪽에서는 내연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엔진이잖아요. 이게 100년 전통의 뭐 벤츠라든지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내연기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이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건데 중국이 보기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고는 싶은데 우리가 지금의 내연기관차를 만들어서 언제 따라잡겠냐 싶으니까 전기차를 훌쩍 먼저 넘어갔던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 중국의 그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전기차를 육성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다룬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 현대차를 비롯해서 GM이 됐든 폭스바겐이 됐든 전기차의 전환이 좀 늦어진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그 전기차 경쟁력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중국 내부에서 팔고 있고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의 신에너지차 수출이 2020년 22만 대에서 2021년에 59만 대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 자동차의 그 해외 진출의 선봉장은 상하이, 체리, 동펑, 청안, 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지만 중국 판매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 회사들이거든요. 상하이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55만 5천 대를 수출을 했는데 이거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입니다. 아까 전체 수출 같은 경우도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외자계로는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회사들 중에는 테슬라가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지난해 16만 대의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탑3 안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 중국 전기차, 중국 자동차의 국제 경쟁력은 역시나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브랜드력이 좀 떨어지고 성능에 대한 신뢰가 좀 낮기 때문에 가격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 수출되는 전기차를 현지 판매하고 있는 차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는 전기차는 당연히 테슬라고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이 거기에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ID4 국민차죠.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이 ID4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4에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에서 수출해 놓은 차를 보니까 가격이 한 10% 정도 저렴한 수준이에요. 일회 충전 주행 거리는 한 440km 정도로 ID4가 한 ID4에 비해서 한 60km 정도 짧아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는 다소 짧지만 가격이 좀 좋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를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쪽은 좀 많이 비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르노의 조에라든지 여기는 오히려 주행 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이게 고급 브랜드 최근에 나왔던 신형 플랫폼 기반 전기차에 비해서는 다소 그 주행 거리가 짧지만 가격은 좀 더 저렴한 부분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 브랜드들은 뭔가 이렇게 브랜드를 앞세워서 뭐를 하기보다는 고급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럽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유럽 회사들은 자신들이 워낙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아시아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에서는 렉서스가 굉장히 큰 성공을 겨뤘지만 유럽에서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상하이차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중국의 MG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브랜드들을 인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 유럽 사람들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한 다음에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걸 다시 유럽에다 수출을 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 지리 같은 경우는 그 스웨덴의 볼보를 인수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좀 꼽히고 있고요. 볼보와 합작해서 링크앤코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이엔드 전기차 브랜드로 그러니까 지리 자동차 브랜드로 전기차를 하이엔드로 간다 그러면 유럽에서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제 지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유럽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지커 같은 경우는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한 그 처음 인도돼서 6,000대 가량을 해외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커 같은 경우는 인텔의 모비라이와 24년부터는 중국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레벨 4 정도 되면은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에서는 운전을 운전자가 하지 않는 그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도 레벨 4를 2024년에 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제 그 내연기관으로 판매량이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신예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신예 전기차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니오나 샤오펑 같은 회사들인데요. 그러니까 니오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샤오펑은 올해 2월에 유럽에 직영 매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데 중국에 원래 있던 로컬 브랜드들은 이미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유럽에 들어갈 때 뭔가 이름을 바꿔서 들어가는데 중국의 니오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도 상장이 돼 있고 브랜드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 매장을 내게 됐는데 그러니까 니오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를 탈착식으로 해 있습니다. 배터리 스테이션이 있으면 차가 쭉 들어가고 거기서 밑에서 쭉 올라와서 나사를 풀어서 배터리를 빼고 다시 배터리를 위로 집어넣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요. 물론 이게 주유를 하는 기름을 넣는 것보다는 좀 속도가 느리지만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꽤 빨라요. 그래서 이 배터리 탈착식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긴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회사 중에 그런 배터리 탈착식을 되게 야심차게 했다가 뭐 망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탈착식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은 업계의 어떤 정설처럼 굳어져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니오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그 배터리 스테이션, 파워 스테이션을 만드는데 벌써 1,000개가 넘는 배터리 스테이션을 전국에 깔아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1,000만 번 넘는 배터리 탈착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만 번 이상 이 스테이션에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니오의 경쟁력 같은 경우도 배터리 탈착식의 어떤 특징들을 좀 선호하는 고객이라면 니오의 차들도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구독 방식으로 좀 제공이 되고 있어요. 100kWh 같은 경우는 월 224달러, 70kWh 같은 경우는 148달러. 차량 가격, 이게 배터리를 리스를 하게 되면은 차량 전체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처음에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대신 월로 이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 허들이 좀 낮다라는 점도 니오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 쉘 있죠, 오일 메이저 쉘과 협의를 해서 그 배터리 스테이션을 2025년까지 유럽에 한 100개 정도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5월에 노르웨이에서 처음 그 배터리 스테이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 그
판매 중에 50% 이상 전기차가 판매될 정도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를 먼저 공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최근에 규정 개정을 해서 배터레이저 서비스, 배터리를 탈착하는 그런 규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배터리하고 자동차의 그 소유권을 분리하는 게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탈착식이 안 됐었는데 규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니로 EV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보조금 받으면 약 3,5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가격이 한 2,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니로 보조금 받아 3,500만 원인데 배터리 값 2,100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1,400만 원까지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중국의 특징이 있잖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니오는 유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산 자동차는 아시아 시장에 좀 집중을 한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대아시아 수출량, 그 아시아에다 수출하는 양이 유럽, 북미, 중남미양 수출량을 다 더한 것보다 그 아시아에다 수출한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에도 되게 공격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다들 아시다시피 구매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잘 진출을 안 했어요. 근데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구매력이 낮았을 때 가격이 좀 낮은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 20%를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테슬라가 중국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거기서도 나가는 게 있고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대외 수출을 늘리면서 대아시아 수출뿐만 아니라 유럽, 중남미, 대양주라고 하면 오세아니아 지역이죠. 호주나 뉴질랜드인데 여기 수출도 지금 100% 이상, 물론 기저가 워낙 낮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100% 이상으로 고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2년에 그 2019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중남미라든지 오세아니아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2배 넘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국 기업들의 수출 물량, 전체 판매에서 해외 판매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증권사가 전망한 거긴 합니다만 중신증권 연구부에 따르면 대표 메이저 로컬 브랜드인 상하이자동차 같은 경우에 수출량이 2025년이 되면 90만 대 그리고 2030년이 되면 125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숫자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신다면 현대차가 올해 2분기의 중국 판매가 37,000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자동차가 수출을 2025년에 90만 대, 2003년에 125만 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수치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차 같은 경우에 2025년 기준으로 전체 판매량 중에 해외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에 달한다. 그러면 전체 판매량의 30%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글로벌 브랜드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리자동차라든지 창청자동차 같은 경우도 해외 판매 비중이 2030년이 되면 30%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점점 글로벌화 된다라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중국 시장에만 집중을 해봤던 BYD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가 사실 2021년에 해외 판매량이 한 14,000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이 되면은 한 25만 대, 18배 정도 성장을 하고 2030년이 되면 7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BYD 역시 2030년이 됐을 때 전체 판매량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를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신증권 연구부에서는 메이저 로컬 메이커들,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이 그 중국 전체 자동차 수출은 2025년에 300만 대, 2030년대는 55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시장의 연간 판매량이 한 2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30년에 550만 대를 넘어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비중이 크겠죠. 그리고 이 전략들도 조금 다양하게 가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연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차를 먼저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유럽, 호주, 중남미 이쪽은 이미 내연기관이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2025년에는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 20%, 중남미 25%를 점유하게 될 거다. 이게
사실 되게 씁쓸한 얘기죠.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그렇게까지 점유를 하기가 어려운데 중국 브랜드들이 이 정도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 자체도 보급률이 높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내연기관차들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고요. 특히 아프리카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전체 아까 지금 현재 한 2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40%, 내연기관차도 30% 이상 점유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같은 기관에서 그 중국 내의 전기차, 신에너지차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국내의 판매량, 그러니까 중국 국내 국외 판매량이 약 25년 기준으로 2,500만 대. 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을 정도로 중국 전체 판매량이 2천만 대인데 이거를 국내외 판매량 그 전기차만 해서 2,500만 대를 넘어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그 어떤 성과들을 내보일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에너지 분야에서는 좀 중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공략을 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수출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장 설립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태국에다 이미 그 현지 공장을 짓고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고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동남아 시장도 한번 정리해드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동남아 시장은 정말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95% 점유율 일본 시장 일본차 점유율이 95%가 돼요. 이번에 그 현대차가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대차는 거점을 동남아에 마련을 해서 정말 그 일본 자동차들의 점유율을 한번 좀 뺏어 와보겠다라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중국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격 좀 더 저렴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남아 시장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현대차가 지금 아직 진출해 있지 않은 그 몇 개 안 남은 시장인 동남아에서의 경쟁이 오히려 일본 차가 아니라 중국 차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듭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얄밉습니다. 이게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내수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고 좀 불리한 조건들 뭐 무조건 50대 50 합작을 해야 된다는 둥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둥 이런 데이터는 줘야 된다는 둥 이런 불리한 조건들을 감수하고도 중국에 진출한 그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뭐 투자 유치한다고 뭐 이런 뭐 이건 그래도 이만큼 해줄게 그러면서 조금씩 점유율을 넓혀갔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가슴이 떨렸죠. 우리가 중국에는 껌만 팔아도 12억 개 아니냐, 14억 개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앞다투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뭐 롯데마트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영화고 CJ, CGV도 가고 현대차도 가서 막 10% 넘게 점유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과정에서 로컬 브랜드들이 하나 배워가고 또 중국 정부가 로컬 브랜드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수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들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롯데마트도 철수하고 이마트도 철수하고 현대차도 이미 점유율이 1% 언더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진짜 좀 짜증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술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고 들어가느라 좀 아쉬운 조건들을 감수를 했는데 이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게 차뿐만이 아니라 화장품도 그랬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까지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보기엔 되게 답답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중국 우리와 함께 뭐 일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기술들 내수 시장 그러니까 탄탄한 내수 시장 자국 내에서 내수에서 얻었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경합되는 부분들이 저 우리나라의 전선들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중국 제품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게 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 때문에 걱정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릴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브랜드가 현대차 기아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상하이, 지리, 창청, 뭐 이렇게 북경 뭐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많은 자동차 회사 중에 몇 개만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서까지 이 중국 차와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현실들이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사실 현대차는 이런 저가 브랜드들과의 경쟁을 좀 피하기 위한 전략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경쟁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세단의 부분 비중을 굉장히 낮추고
현대자는 대표적으로 세단을 잘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런 세단을 되게 잘 만들던 회사였는데 점점 SUV 비중을 높여가면서 이번에 글로벌 도매 판매 기준으로 보니까 SUV 판매 비중이 52%로 절반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2분기에 한 197% 2배 정도 늘어나서 이 고급화와 SUV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바꿔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가성비로 승부하던 현대차 브랜드가 이게 조금씩 클릭을 높여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좀 가져가고 있는 동안 이 아랫단에서는 중국 회사들이 올려가서 이 시장을 점유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 중국 자동차 회사가 수출을 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실 테지만 우리가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거의 상실돼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동남아라든지 우리도 타겟으로 해서 진출해보고자 하는 동남아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좀 자리를 잡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좀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가느냐가 최대 관건일 정도로 우리의 시장들이 조금 좁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의 약진들이 좀 겁이 나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경쟁력들은 우리가 중국이랑 경쟁을 할 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최고급 브랜드, 최고급 고성능 브랜드 그래서 거기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좀 역량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PD님. 네. 중국의 약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얄밉죠. 안 좋은 뉴스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참 중국 브랜드들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 있잖아요. 뭐 중국 브랜드가 좀 그렇지 뭐라는 것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잘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메이크업이 되면서 우와 달라졌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성능과 어떤 그 브랜드력에서 좋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실수에서 욕을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아쉬워하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그걸 통해서 격차를 좀 벌려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코트라와 함께하는 해외 시장 뉴스에서 그 중국 베이징 무역관의 김성애 님이 작성하신 중국 자동차 수출 다시 급증세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토대로 앞건 1부를 꾸며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취재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학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